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봄을 맞이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네. 그중에서도 조각공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국내외에 있는 조각공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조각공원은 바로 런던의 중심 트라팔가 광장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장 아닌가요? 그쵸. 조각공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트라팔가 광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죠. 네. 곳곳에 세워진 조각상들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정체성이 조각공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각공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곳에 전시되는 단 한 점의 현대미술 조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점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은 나폴레옹과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네. 뒤에 전사했던 넬슨 제독을 기념하기 위해서 1845년에 건설되었는데요. 네. 빅토리아 여왕 시대 대영 제국의 금지가 담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 넬슨을 중심으로 광장의 사방 모서리에는 국가적으로 추앙받는 영웅들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남서쪽에는 인도 주둔 영국군 총사령관을 지낸 찰스 제임스 네이피어 동상이, 남동쪽에는 인도의 세포이 항생을 진압한 헨리 해블록 동상이, 그리고 북동쪽에는 이 광장에 초석을 다졌던 조지 4세 왕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네. 그런데 북서쪽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귀퉁이 중에 한 곳이 문제인데요. 애초에 영국 국회의사당을 만들었던 찰스베리 경의 기마상을 제작하고자 했는데 네. 자금 확보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없으니까 네 번째 좌대 위를 채우지 못하고 150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국주의 시대에 오히려 식민 지배를 받았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조각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근데 뭐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네. 뭐 영웅적인 뭔가 정과를 올렸던 그렇죠. 사람들, 기려야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왜 150년을 비워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장을 1845년에 건설했는데 네. 1999년까지 154년을 비워뒀어요. 물론 자금 확보에 실패를 해서 비워두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네. 뭐 5년, 10년, 뭐 길게는 10년, 20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50년 넘게 비었다는 게 저는 사실상 그 이게 이후에 잘 이해가 영웅이 안 가진 나타났나요? 않거든요. 그런가? 영웅은 이미 누굴 세우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금 확보 때문에 그랬다가 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추앙하지 않았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그 1999년에 채웠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채우게 된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995년에 왕립예술 및 상봉업진흥회인 RSA가 움직이는데요.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런던시 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여기 비어있는 좌대에 영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네. 계획에 착수했는데요. 네. 원래 세우기로 했던 것이 150년 전에 있었지만 네. 어쨌든 시대가 변했으니 무엇을 좌대에 올릴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네. 이 조사에 올라온 선택지들이 재미있는데요. 뭐 마거릿 대처 전 총리, 비틀즈, 네. 혹은 뭐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혹은요 아기곰 푸도 있었고요. 아기곰 괜찮네요. 귀여울 것 네. 같죠. 복제양 돌리까지 거론되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현대미술 작품을 올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기념해야 할 대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좀 멋있는 말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선언하고 역사적 영웅을 기리기보다는 현대미술 작품을 두기로 한 건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현대미술들 중에서 150년간 비워뒀던 좌대에 올릴 작품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건 논의하는데 한 150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예. 이거 진짜 스마트한 결정 같아요. 각 작품들을 1년씩 전시하기로 합니다. 좌대 위에.
150년 동안 고민하느니 차라리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 그러니까요. 어떻겠는가. 취지도 좋고. 예, 괜찮네요. 네, 처음에는요. 1999년부터 3년 동안 1년씩 전시할 작품 3점을 먼저 결정을 했는데요. 네. 200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미술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로 그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을 해서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4번째 좌대 프로젝트다라고 공식화를 합니다. 네. 시대상을 가장 잘 상징할 만한 작품을 공모를 해서 정하고요. 1년이 지나면 또 그 시기에 맞는 작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좌대 하나가 네.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그러네요. 하는 그런 셈인데요. 예. 이 4번째 좌대가 바로 현대미술에 있어서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진짜 어떤 작품이 전시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20점이 넘게 전시가 되었고요. 예. 그중 몇 점만 소개를 드리자면요. 2001년에는요. 레이첼 화이트리드의 모뉴먼트라는 작품이 전시됩니다. 네. 모뉴먼트는 한국말로 하면 기념비라는 뜻인데요. 그 모양이 재밌어요. 빈 좌대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요. 네. 원래 좌대 위에 거꾸로 엎어놓습니다. 약간 놀리는 것 같죠? 네. 기념비를 세울 좌대였지만 150년 넘게 비어 있었고 이것 위에 드디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모양이 좌대랑 똑같은데 뒤집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은 기념비라는 뜻이지만 반기념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네. 런던시 당국이 관할을 하는 공간이지만 이곳을 꾸리는 예술가들은 말 잘 듣는 그런 모범생의 태도와는 좀 반대였어요. 예술가는 좀 그런 맛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서 그랬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150년 싶은데요. 걸릴 것 같아요. 150년 뒤에 네. 가능할까요? 2005년의 작품을 보면요. 네.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마크 퀸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제목은 임신한 앨리슨 래퍼 라는 작품이고요. 앨리슨 래퍼라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인데요. 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 여성의 임신한 여체상을 그 위에다가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하면요.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대신에 임신한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 여성의 여체를 거대하게 세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그녀가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좌대가 이미 구국수호들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영웅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기존의 관념을 깬 충격적이고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시하게 해주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이나 시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도 충분히 많이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공중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 네. 인가를 받아서 세워지기까지의 그 절차나 승인들이 한국이었다면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문화적인 성숙도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성숙해지고 네. 뭐 K 컬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꼭 대중문화에 대해서만 이런 시각을 갖기보다는 뭐 그러네요. 굳이 좋은 따지자면 뭐 말씀이세요. 순수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파격적인 시도들을 뭐 사회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이제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전시장에서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시도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공중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특히 관 주도하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 정치권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요. 네. 또 한 작품을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2013년에는 프리치라고 하는 독일 작가의 작품인데 거대한 파란색 수탉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파란색 수탉은 프랑스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트라팔가 광장이 프랑스를 물리친 해전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를 상징하는 조각을 올렸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 게다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눴듯이 관 주도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상상이 안 들 정도로 계속해서 파격적이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국이라고 매도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을 그러게요. 이렇게 어떻게 서술로
서슴없이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형물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도 그러게요.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겠다고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네. 궁금해요. 이거 점점 투명한 방식으로 작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2008년부터는 후보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동안 영국 내셔널 갤러리와 시청 복도에다가 후보 작가들의 제안서와 모형을 작게 전시를 해두고요. 공개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직접 전시장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투표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한 관람객들의 여론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바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인 거죠. 네. 근데 그 의견과 함께 또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추가로 거쳐서요. 최종 전시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내가 1년간 보고 싶은 작품에 직접 투표를 하면서 일종의 기획자나 큐레이터가 되는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다 같이 만들어내는 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만 투명하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해악도 포함돼 있을 수 있고 풍자도 맞아요. 있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수기 과정이 굉장히 부럽네요. 그러게 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한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세계에서 그 규모가 5손가락에 꼽힌다는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약 23만 평 규모이고요. 예. 200점에 가까운 조각 작품이 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아니요, 곳이 안 떠오르는데요. 송파구에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 한켠에 올림픽 조각 공원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죠. 네, 그곳에 있는 작품들이 거의 200여 점이 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은 5대 규모라고 하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트라팔가 광장의 네 번째 좌대와는 반대로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조각공원으로 소개를 드려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소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예. 트라팔가 광장의 경우에는 네 번째 좌대가 좌대 하나를 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작품 한 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뭐가 선정될까?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게 일종의 시대상을 상징하면서 그쵸.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올림픽 조각공원은 물론 그 88년도에 만들어져서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200여 점이나 있으면 그래도 규모가 이렇게 크니까 조금 더 알려지거나 좀 더 그 정책성 확립을 더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제가 여쭤봤을 때 바로 생각이 안 났듯이 예. 아마 많은 분들도 올림픽 조각공원이 그 정도의 규모였어?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이 올림픽 조각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1988년 9월 달에 열린 서울 올림픽을 염두하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45만 평이고요. 본래의 목적은 올림픽 행사를 위한 장소였죠. 경기장도 있고. 네. 그런데 단순히 체육 행사를 기리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적 유산을 전승하자. 이런 명분으로 야외 조각공원을 함께 조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사실 그 이면에는요.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을 같이 유치를 해서 성공한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요. 서울올림픽의 주제로 자주 문화올림픽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올림픽과는 다르게 스포츠 이외에도 각 나라의 현대조각 작가를 한자리에서 모아서 일종의 예술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었죠. 의도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1988년,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우리가 막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10,000가 넘었다 국민소득. 네. 자동차가 한창 이제 자가용을 국민들이 네. 사기 시작하고 막 외식을 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기 막 시작할 딱 그쯤에 저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를 네.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시절에는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수한
국가다 이걸 홍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 사실 뭐 필리핀으로부터도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잖아요. 그쵸. 그랬던 나라에서 점점 우리는 스스로 뭐 새마을 운동이든 뭐 5개년 계획이든 해서 우뚝 섰고 네. 그 결과 산업만 발전한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도 그쵸.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한 멋진 나라야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전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올림픽 공원뿐만 아니라 그 김포공항에서부터 88 올림픽까지 뚫린 88 그 올림픽대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타고 가다 보면 가장 잘 보이는 도시가 여기 여의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의도에 가장 많은 조각들이 세워지기도 했던 때가 이 시기이기도 했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참 뭐라 그럴까요? 관주도가 되면 네, 민간의 자율성, 네. 파격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네. 경험을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까 트라팔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관주도가 되어도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절대로 지금 말씀처럼 뭐 좀 이렇게 정체되거나 약간은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관주도에서 뭔가를 하면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시대는 80년대는 독재 시대였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게 그들의 그 목적이요. 개발도상국의 그러니까 성공한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는 했지만 네. 그냥 생각해 보면 스포츠와 예술만큼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매개체가 또 없기도 하잖아요. 네. 의도만 들으면 사실은 좋은 의도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런데 왜 이렇게 아쉬웠을까 보면요.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전 세계의 스포츠인과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평화와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말만 들어도 멋진데요. 이런 전략에 정부도 파격적인 예산을 쏟았습니다. 네. 그 시절에 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데 책정된 예산이 90억이었어요.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10배 정도 그러게요. 그 이상일 것 같거든요. 네, 10배만 생각을 해도 네, 굉장히 900억. 많은 돈일 텐데요. 그렇죠. 네.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연간 작품 구입 예산이 1억 원 정도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장 그 최상위 국가 기관인 일종의 그런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예산이 1억 원이었다. 그럼 다시 말하면 90년분의 예산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한 번에 들이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 스포츠와 예술의 그러니까 예술의 그 매개체로서 이제 국경을 네. 초월할 수 있는 매개체다 이런 것에 국가가 그 동의를 한 셈인데요. 예. 하지만 아이디어와 실행은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취지는 저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80년대의 한국은요 해외 미술품들을 해석하거나 사들이는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위주의 미술품들을 최고의 현대 미술인 것처럼 강조를 했는데요. 올림픽 조각공원에 가면 거대한 엄지 손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엄지 손가락 작품은요. 예.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는 곳에 가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서 있어서 유명한 작품 맞는데요. 사실 이 작품을 들여온 스토리만 들으면 좀 참 속상합니다. 네. 이 야외 조각 프로젝트의 국제위원으로 위촉된 프랑스 큐레이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프랑스 큐레이터가 유독 이 엄지손가락을 만든 세자르의 작품을 매입할 것을 여러 통의 편지를 전보로 보내면서 권고를 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뭐 특수 관계였던 거예요? 사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자르의 작품이 매입될 경우 아마도 얻는 게 있었겠죠.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를테면 커미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는 큐레이터이면서 동시에 비평가였는데 네. 세자르의 작품이 그가 주창하는 이론에 부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론에 부합하는 세자르가 더욱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얻는 것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 프랑스 큐레이터의 편지를 살펴보면요. 세자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가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세자르의 작업 중 가장 유명한 작업이고 서울에 새로 세워질 이 엄지손가락은 10m 높이이므로 네. 세계 예술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네. 라고 하면서요. 그 편지 말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재촉하는 내용이 눈에 띄어요.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알고 있고 저도 네.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10m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을 하시네요. 네.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작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우리 예산이 90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90억으로 저희가 결과적으로 사들인 작품이 200여 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점에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세자르의 10m짜리 엄지손가락은 3만 프랑. 이거를 당시 환율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 환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5억 정도의 금액이더라고요. 한 점에 그러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자르가 당시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스타 작가이긴 했지만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의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들인 돈 대비 효과는 그 가성비가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었다면 분명히 반대를 했을 텐데 당시의 조직위원회는 10m를 6m로 줄이자. 사이즈를 작게 하자. 근데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10m까지는 안 된다고 딱 생각을 하신 아니, 걸 보니.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유명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컸네 느낌이 크지는 않았을 것 있으시니까. 같거든요. 그쵸? 10m라고 하면은 맞아요. 집 한 4, 5층 정도 높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맞습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예. 6m로 줄였고요. 300만 프랑 대신에 100만 프랑을 지불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네. 사이즈는 반으로 줄였는데 금액은 3분의 1로 줄였다. 왠지 잘한 것 같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14억이 넘는 금액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6m도 충분히 크지만 랜드마크가 되기에는 한없이 작습니다. 아마 올림픽 조각공원에 가보신 분들이 엄지손가락 작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그게 뭐 기념물인지 예술작품인지 뭐 랜드마크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네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 그 야외 조각이 국제 행사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한국에서 열리니만큼 한국의 정체성을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한국 출신의 작가도 좀 더 고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 작가는 극소수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외를 당하다 보니 한국 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고작 몇 명에게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뭐 150점 정도를 외국 작품을 꾸린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할 수 네, 있죠. 자존심도 상하고 약간 배신감도 들고 네. 이러니까 아예 불참 선언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구매를 한 해외 작품 뭐 100수십 점은요. 좀 맥락 없이 설치를 해놓기는 했어요. 작품 하나하나는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디스플레이의 맥락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작품의 선정이나 디스플레이 모두 아쉬움이 있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금까지 미술 분야의 단일 예산으로 90억이나 쓴 사례는 그 이후로도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높았던 거 대비 그 결과가 좀 아쉽죠. 요즘은 사실 전시할 때 작품 네. 한 작품을 그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럼 그 주변의 공간의 맥락을 다 고려해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작품과 작품 간의 뭐 상관관계를 네. 생각해서 일종의 기획전을 연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고려가 전혀 그냥 안 저기다가 됐던 거예요. 150점 갖다가 그냥 맞아요. 여기저기에다가 막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적당히 아쉽네요. 흩뿌려놨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나름의 고민을 하고 이렇게 놓는 게 뭐 동선상 예쁘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겠지만 지나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그런 설치의 맥락 같은 건 찾아보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또 오늘 방송 듣고 올림픽 공원으로 나들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조각공원 감상하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올림픽 공원의 정체성이 이제는 더 이상 국제 행사를 기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한강이나 서울숲과 비슷하게 그냥 시민들이 모이는 일종의 도심의 오아시스 이제 그런 휴식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거는 애초에 어떤 상징적인 정체성에 대한 아쉬움이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다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공간이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 탁 트인 드넓은 잔디밭들도 좋지만 조각들이 200여 점 있는 공원은 국내 올림픽 조각공원이 유일합니다. 소마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소마스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형물 앞에서 그 예. 조형물과 닮아 보이게 몸짓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형물이 원래 인체가 아닌데 조형물을 따라하다 보면 요가 같은 역동적인 동작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놀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조각품하고 거의 비슷한 몸 포즈를 취해서 네.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맞습니다. 네. 뇌와 몸을 같이 자극할 그러게요.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새로운 면모들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들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SNS 시대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조각 작품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네.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마 미술관은 사실 어떤 곳이에요? 그 소마미술관이요. 처음 예. 야외 조각공원을 조성할 때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예. 2004년에 그리고 서울 올림픽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관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S, 올림픽의 O, 그리고 뮤지엄의 M, 아트의 A 이렇게 해서 SOMA. 결국엔 서울올림픽 미술관이라는 뜻인데요. 네. 마침 올해 2023년이 88올림픽 열린 이후 35년째거든요. 네. 그래서 소마미술관에서는 지난주부터 35주년 기념전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서양 화단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 게 1920년대인데요. 이때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조망하는 전시이고요. 이중섭, 박수근, 청경자, 김한기 다들 기라성 같은 그러네요. 이름이죠. 네. 이런 주요 작가 25명의 작품 159점이 전시된다고 하니까요. 한국 근현대 작품들 모아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시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소마미술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쵸, 제가 다들 조금 잘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게 참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게 올림픽 조각공원도 규모가 이렇게 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미술관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어쨌든 이제 그 정부 관 주도 하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블록버스터급으로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나들이 가셨다가 야외 공원도 한번 보시고 소마미술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조각공원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공원 자체가 굉장히 넓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조각도 감상하시고 또 한국 근현대 미술 역사도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네, 한동안 네. 이건희 컬렉션을 사람들이 티켓팅하기도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있던 작품들이 한국 근현대 미술사, 특히 뭐 이중섭의 황소라거나 이런 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는데요. 네. 그때 못 보신 분들 여기서 보다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봄에 알맞은 그런 아이템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